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황당한 일을 당해서입니다. 아마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결혼 전에 만났던 배우자의 모습이 그립다고요. 저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바로 몇 해 전에 봤던 순수한 아내의 모습이 그립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순수하고 희생적인 면모에 반해서 결혼을 결정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 달라진 아내를 보는 제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 모든 잘못들을 아내의 탓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에는 분명 제 잘못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주변 형님들과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게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맹세코 절대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결혼 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바라던 능력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거든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내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더 이상 제게 보여주지 않았죠. 예전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던 이유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머리가 쭈뼛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 있었죠.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곳은 아버지가 당시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였어요. 평소에도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입원비를 아끼고자 다인실에 아버지의 병실을 잡았죠. 아버지도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은 쪽이 훨씬 덜 지루하고 좋다면서 다인실에 만족하셨고요. 처음에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분위기도 유독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서로 몸이 아프다 보니 신경질이 날 수도 있을 텐데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죠. 당시의 아내는 결혼 생활과는 달리 혼자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를 돌보며 온갖 고생을 다 견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제법 긴 시간 동안 오며 가며 지켜보았는데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혼자서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환자를 돌보는 일은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하루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간호했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활을 혼자서 하는 아내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아내는 제 또래로 보였는데 제 나이대의 사람에서는 찾기 힘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이 알고 보니 우리 엄마도 똑같이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더군요. 하루는 엄마와 밥을 먹으러 잠시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거든요. 아휴, 너도 옆에 있는 아가씨 많이 봤지? 엄마가 네 아빠 병수발 들다가 생각하는 건데 정말 대단한 아가씨야. 그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게 어찌나 측은하던지. 내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더라니까.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아픈 사람 옆을 지켜주는 일이 힘든데 조부모를 챙겨야 하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 한 번도 푸념하는 소리 없더라.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엄마도 제가 아내를 보며 느꼈던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거기에 부모라도 병수발이 힘든데 옆에서 보는 게 너무 딱해 보인다면서요. 아내의 평소 행실과 그 심성을 높게 사고 있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병문안을 온 저를 슬쩍 부르더니 종이 2장을 슬쩍 건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가 싶어서 대뜸 받아서 확인했는데 영화표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옆에 아가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
지켜보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로 둘이 영화도 보고 늦게까지 좀 놀다가 와라. 매번 아픈 환자 옆에 붙어 있기만 하니 젊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그래? 그리고 너도 너다. 아무리 효자가 좋다고 하지만 이제 너도 청착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만 할래? 내가 옆에 할아버지도 같이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아가씨한테 가서 슬쩍 물어봐. 오늘 영화 보고 콧바람 좀 쐬러 같이 나가자고. 알겠지? 저는 엄마의 말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건넸죠. 엄마의 말처럼 평소에도 아내에게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엄마의 이런 참견이 싫지만은 않았거든요. 영화표를 받고 병실로 들어가니 역시나 아내는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슬쩍 다가가서 잠시 밖에 나가서 음료수 하나 마시자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병실에서 오가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야 제대로 인사하네요. 사실 오늘은 인사도 제대로 드릴 겸해서 데이트 신청 좀 하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영화표 2장을 주셨거든요. 오늘 할아버님은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겠다고 하니 저랑 영화 한 편 어떠십니까? 사람이 매번 병실에서 병수발만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함께 숨이나 돌리러 나가시죠. 아내는 처음에는 작게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에 저는 뛸 듯이 기뻤지만 처음부터 덤벙거리는 사람으로 보이긴 싫은 마음에 저도 수줍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날 저는 아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와 있는 시간이 다행히 싫지는 않았는지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내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그녀가 이렇게 좋아하니 저도 마냥 기분이 좋았고요.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엄마의 배려로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루는 병원 옥상에서 가볍게 커피를 한잔하며 여유를 즐겼고 어느 날은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짧게 수다를 떨곤 했죠. 이때마다 아내가 보여주는 미소가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항상 무표정하게 간호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날 때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그린라이트란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는 내가 이 여자를 계속 웃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병원에서 이해심 넓고 천사 같은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탓일까요? 결혼하고부터는 아내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 마치 자신이 병원에 찌들어 있던 삶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지 의외의 면모를 계속 보여주었어요. 이때 보상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부분이 아닌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이전과 가장 다른 점이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 알뜰살뜰 돈을 아껴가며 지내던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저와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그동안 좋은 신발, 옷도 사지 못했다며 제 카드로 밑도 끝도 없는 쇼핑을 즐기더군요. 그래도 전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쇼핑할 때마다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 나라고 그렇게 병원에 박혀서 생활하고 싶었겠어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독박 쓴 거지. 그런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도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잖아. 여기 능력 좋은 남편도 옆에 있고. 나 엄청 기뻐. 당신도 그렇지? 신혼 초 능력 좋은 남편이 옆에 있고 병원에서도 해방이라고 말하는 아내.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말로도 힘이 났어요. 자기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좋다고 말하는 말을 싫어할 남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점점 아내는 도가 넘을 정도의 지출을 했고 이제는 아내가 카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쇼핑에다가 긁어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했기에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아내를 가장 이해할 수 없던 부분은 바로 집안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는 청소나 요리에 손도 대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건네도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루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는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제가요, 아내가 배달 음식 시켰다고 화내는 쪼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그 음식을 치우지 않아서 벌레가 생겼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먹은 것을 뒤처리는 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아내가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겠어? 심지어 이게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함께 먹은 음식도 아니고 말이야. 3살 어린아이도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 힘으로 치워야 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매번 이렇게 내가 뒤처리하는 건 이제 좀 지친다. 나도 당신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기 싫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나 청소는 좀 해줘. 짜증나는 마음을 꾹 누르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죠. 평소에는 그냥 속으로 삼킬 수 있었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랬으니까요. 저도 사람이라 힘들기도 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 잔소리를 듣고는 울먹이면서 이러더군요. 여보, 당신 변한 거 아냐? 예전에 결혼 전에는 분명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면서 내가 힘든 게 싫다며 난 그렇게 말해주는 당신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화낼 줄은 몰랐어. 그래, 나는 이렇게 편히 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랬었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참아줄 걸. 예전에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자 결혼했던 건데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싶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미안해. 내가 요즘 밖에서도 일이 많아서 잠시 울컥했나 보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네. 미안해. 아내는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날 일은 그대로 제 기억에서 잊히나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도를 많이 지나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에 씀씀이는 그날 이후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대비해 제 이해심도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전 아내의 쇼핑을 감당하기 위해 주말까지 회사에 바쳐야만 했거든요. 쉬는 날까지 일을 했다지만 돈은 예전처럼 모이지 않더군요. 전 이제야 아내에게 현금 인출기로 보이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진지하게 아내와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죠. 여보, 요즘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절대 못 버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결혼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당신도 알지? 당신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내게 문자 오는 거. 내가 절대 당신 쇼핑 내역을 확인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요즘 따라서는 너무 문자가 자주 와서 한번 내역을 확인해 봤어. 그런데 분명 얼마 전에 샀던 물건을 또 사고 우리에겐 필요도 없어 보이는 것들도 너무 많이 사고 심지어 당신 똑같은 물건도 한 번 더 산 적이 있어. 이건 너무하지 않아? 진지하게 말을 건네는 제 모습에 아내는 당황하기는커녕 화부터 내더군요. 당신은 맨날 나만 보면 돈 이야기밖에 안 꺼내지? 내가 나가서 버는 사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래, 알겠다. 당신은 내가 예전처럼 피곤에 찌들고 생기 없이 말라가던 그때가 더 좋았던 거야. 당신만 필요로 하던 그때 말이야. 아니면 혹시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파출부나 간병인이 필요해서 그랬어? 그래? 나라는 사람을 아내로 존중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냐고.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나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였어.
제 말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나오는 아내.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그런 아내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아내에게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간병인이나 파출부가 필요했으면 차라리 돈으로 부르면 되니까요. 굳이 결혼이라는 일생에 중요한 일을 이용해서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만큼이나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돈을 밝히는 장모님이었죠. 장모님은 항상 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넸어요. 우리 능력 있는 사위 왔는가? 아이, 그런데 요즘은 영 인물이 안 사는 것 같아. 분명 지난달에는 100 가까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능력이 죽었나 봐. 용돈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고. 아니, 뭐 그렇다고 돈을 더 달라는 말은 아니고. 능청스럽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더 달라는 장모님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제가 용돈을 적게 드리는 편도 아니고 게다가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있는데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어느 달은 돈이 모자라다며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해서 두 사람의 씀씀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활은 예전보다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아내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골프까지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허리가 휘청이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런 문제들이 갈등으로 대두되고 점점 깊어지자 이제는 이혼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씀씀이를 줄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게 사람 아니야? 그런데 뭐 골프까지 하겠다고? 지금 우리 사정에 골프가 가당키나 해? 난 이제 당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아니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제게 이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울먹이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고 그 시간 동안 장모님에게 제가 했던 말을 일렀는지 장모님은 헐레벌떡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죠. 자네, 내가 딸에게 들었다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아이, 내 딸이지만 이렇게 딱하게 큰 아이가 어디 있겠나. 자네를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게. 응? 이 다 늙은 노인이 무릎 꿇어서라도 빌겠네. 장모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고 전 그런 장모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장모님은 오는 도중에 우리 엄마에게도 찾아가서 이 일을 알렸는지 다음 날부터는 아주 양쪽에서부터 우리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의 태도에 마음을 돌리기로 했죠. 마음을 돌리자고 생각한 날에는 정말 아내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 나중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할아버지 병간 후에 병원에서 살아야 했어. 엄마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 나를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지 못했고 이렇게 없이 살아보다 보니까 능력 좋은 당신을 통해 그동안 내 삶을 보상받고 싶었었나 봐. 살면서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몰랐어. 아내는 나라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자신의 억울했던 삶을 보상받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병원에서의 아내를 기억하는 저였기에 그런 아내가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말하는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신처럼 능력 좋은 남편이 나랑 살아준다는 것이 너무 기뻤나 봐. 너무 기쁘니까 막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남편은 나한테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도 싶었고,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어린 생각이었지. 당신이 돈을 찍어내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아내는 자신이 좋은 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질 걸, 이제부터라도 아내의 힘이 되어주자 싶었습니다. 이 이혼일로 인해서 아내와 나도 위기를 넘겼지만 우리 엄마와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은 평소에 접점도 없고 취미도 달라서 서로 만날 기회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우리 사이가 좋아지자 두 분도 마음을 놓고 최근부터 부쩍 자주 만나더군요. 저는 사돈 사이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그냥 흐뭇하게 이 상황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 아침부터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몇 통씩 전화가 걸려왔죠. 그 소리에 샤워를 하다 말고 나와서 받았더니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병원으로 가기 위해 차 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키를 잡는 손은 덜덜 떨리고 이대로는 운전을 할 수 없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이에요. 여보, 우리 엄마가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대.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랐나 봐. 몸이 떨려서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병원에 빨리 가보자. 그런데 아내는 병원이라는 말을 듣더니 치를 떨면서 짐을 싸서 혼자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친절머리 나는 병원엔 두 번 다시는 안 가. 사고 난 거면 내가 또 거기에 처박혀서 병수발이나 해야 한다는 소리잖아. 난 절대 안 갈 거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가요. 그리곤 문 옆에 있는 골프채 가방도 함께 챙겨서 나가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 순간 멍했습니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를 찾으니 이미 중태에 빠진 상태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엄마 옆에는 장모님도 함께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만큼이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바로 환자의 침대에 붙어 있는 이름이 제가 알던 장모님의 이름과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이 일을 제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내에게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마치 제가 병원으로 와서 우리 엄마를 보라고 하는 걸 피하고 싶었던 건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 생각이었어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끝내 아내가 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짜고짜 이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당신 장모님도 같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알아? 그리고 지금 당장 병원에 와서 나한테 설명할 일도 있어. 우리 엄마 옆에 있는 장모님 성함이 왜 내가 알던 이름이랑 다른지 말이야. 성까지 달라. 제 말에 아내는 캥기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요. 당장 병원으로 갈게. 순간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신경이 쓰였지만 우리 엄마가 아플 때는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던 아내가 장모님도 병원에 있다는 사실에 달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괜히 그런 아내가 야속했죠. 아내와 통화를 끝내고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보다 경찰이 먼저 도착하더군요.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던 경찰은 제게 장모님의 신원을 확인하더군요.
저는 경찰의 설명과 너무 다른 장모님의 인적 사항에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경찰은 그런 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혹시라도 차에 다른 동승자가 또 있을지 모른다며 계속 제게 답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 있던 수간호사가 나서서 이러더군요. 제가 이분 잘 압니다. 며느님이랑 여기 온 기록도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난동을 피우셨는지 제가 까먹지도 않았다니까요. 같이 왔던 며느님 이름이. 저는 수간호사의 입에서 나온 며느리의 이름을 듣고 그대로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와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물었죠. 당신이 봤던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확실한 사실이냐고요? 수간호사는 저의 이러한 모습에 살짝 몸을 움찔했지만 제가 내민 사진을 보더니 확신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물음에 답해주더군요. 여기 사진 속 이 여성이랑 저기 누워 계신 분 알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간병일은 다 시키면서 지원받은 돈은 본인이 다 챙겨갔거든요. 저희한테 필요한 서류도 받으러 항상 오셨고요. 저기 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푸념했는지 몰라요. 자기 며느리가 빚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녀는 간병일 말고도 본인한테 갚아야 할 게 태산이라면서요. 수간호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세상이 빙글 돌더군요. 어지러움에 벽을 짚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뇌가 정지된 것 같이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대체 두 사람이 우리에게 한 거짓말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죠. 이내 아내는 병원에 도착했고 전 그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아니 우리 가족을 속였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금부터 내 질문에는 똑바로 대답해야 할 거야. 만약 거짓말 하나라도 보태는 날에는 경찰한테 당신이랑 저기 저 장모님이란 사람 같이 넘길 테니까 이번이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기회야. 아내에게 마지막이라며 무섭게 경고하듯이 말했죠. 전 지금부터 아내가 한마디라도 거짓을 말하는 순간 경찰에게 넘길 생각이었거든요. 어제까지는 내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 보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뒤통수가 심하게 아릴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이런 제 모습에 체념한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내의 입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쏟아졌고요. 사실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랑 동거를 한 적이 있어. 2년 전쯤이었나? 저기 있는 사람의 아들과 동거를 했지. 그땐 정말 철이 없었어. 돈이라는 건 그냥 빌려서 쓰면 그만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 같이 살던 남자는 평소에도 씀씀이가 컸거든. 그래서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채를 끌어쓰고 있었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행이라면 내 명의로 돈을 빌리진 않았다는 사실이었어. 아내의 말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우선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철없이 사채에 손을 뻗었다는 사실도 그랬죠. 제 표정을 봤는지 아내는 잠시 입을 닫았지만 이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절대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 그때 같이 살았던 남자는 돈을 갚지 못했다고 법정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거든. 아무리 그래도 나랑 그 남자는 결혼이나 법으로 묶인 상태는 아니었고 온전히 내 책임도 아니었으니 나는 발을 빼려고 했어. 하지만 저기 있는 내가 친정엄마라고 속인 그 남자의 엄마가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날 붙잡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 나도 옥에 쳐넣겠다면서 말이야. 그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냥 각서를 쓰겠다고 했어. 내가 그 남자가 빌린 돈의 10배를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겠다고 말이야. 병수발도 그 약속의 하나였고. 절대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야. 나 좀 믿어줘. 아내는 그 남자의 엄마를 아직까지도 시엄마라고 칭하더군요.
또 다른 시어머니를 자기 친엄마로 속여 저와 사기 결혼을 했다니. 아내는 저희 엄마나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놀라서 발뺌을 했던 거고요. 자신이 진 빚도 아닌데 갚겠다며 각서를 썼다는 아내와 저기 누워있는 여자는 끈끈한 모녀지간을 둔갑해 함께 아무 잘못 없는 저를 기만하고 나중에는 꼭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자고 약속까지 했다더군요. 그저 돈이라는 것에 더럽게 엮이고 지독히도 꼬인 사이였던 거예요. 이런 아내 믿고서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오늘 내가 병원에 가자고 하는 말에 같이 와줬더라면 말이죠.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우리 가족, 아내로서 진심으로 행동했었다면 믿고 용서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오늘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거기에 더한 과거를 숨긴 마당이니 용서할 수가 없었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준 돈은 당신이 저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었다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설명 하나도 없이 말이야. 당신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나? 우리 엄마가 급한 상황이라고 내가 혼자서는 못 가겠다고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말이야. 당신은 병원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우리 엄마가 아프든 말든 골프나 치러 갔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게 진심을 보였다면 나도 이번 일은 용서할 생각이 있었어. 하지만 안 되겠다. 여기 와서도 변명하려고만 생각하는 당신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전에 동거했다는 그 남자랑 당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랑 함께 사이좋게 감옥에 가서 살게 해줄게. 당신도 내 돈을 그렇게 펑펑 썼으니 이게 사기 아니고 뭐겠어? 저는 우리 엄마가 아픈 마당에 골프복을 갈아입지도 않고 온 아내의 모습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112를 눌러 경찰을 불렀습니다. 부르는 순간에도 아침에 아내가 골프채를 챙겨서 나갔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것들이 순진한 우리를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아내도 아내지만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어떤 법적 조치라도 다 취할 생각으로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내가 제 돈을 물처럼 펑펑 쓴 것들을 다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계속 거짓 자백을 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봐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고요. 저는 병원에서 녹음했던 아내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아내의 거짓말을 입증한 셈이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다행히 3주 만에 깨어나서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들을 천천히 말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저를 잡으면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다. 그 애가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라며. 그 장모라는 사람도 사실은 네 아내의 이전 시모라고.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으니 말이야. 속은 괜찮은 거니? 내가 못난 엄마다 정말. 많지도 않은 자식인데 네 인생을 내가 망쳤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우리 속인 처벌은 받을 수 있다니? 엄마는 충격이 심했는지 한참을 미안하다며 자신의 잘못이라며 저를 끌어안으며 우셨고 저는 그런 엄마가 더는 힘들어하지 않도록 달랬어요. 그리고 지금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렸죠. 엄마,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짓들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옥을 가는 것은 물론 나와서도 우리 돈은 갚아야 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옥은 피할 수 없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우리한테 이만하길 다행이라
자기가 봐왔던 사건들을 보면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편이라고. 또 본인이 책임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절대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엄마도 안심이 되었는지 표정이 한층 밝아지시더군요. 정말 저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심성이 착해 보인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서로 진중하게 이야기하고 조절해 나가야 하는 거구나 싶었죠. 이번 일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이 걸린 사건이었기에 마음은 조금 더 아팠지만요. 저는 이 일의 피해자로서 제게 사기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제 아내라던 사람은 지금도 제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말이죠. 정말 우습지 않나요? 돈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힘들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지만 본인의 힘으로 벌어야지 합당한 거지.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했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봤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겠죠. 첫 결혼이기에 참 많은 미련이 남긴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아내만은 용서를 할까 싶다가도 주변 친구들의 말에 마음을 굳게 다지곤 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진 않을까 싶다고요. 이번 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회사에도 잠시 장기 휴가를 낼 정도로 많이 지치긴 했거든요.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 계속 힘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에게 많은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두 여자에게 미련하게 당한 호구로만 남고 싶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것은 제가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평소 이체할 때 내역을 꼬박꼬박 작성했거든요. 그 장모라는 여자한테 준 돈은 생활비 용돈, 그 여자가 말한 이유로 가져간 돈 전부 기입해 두었으니까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내가 무분별하게 산 쇼핑 목록들이에요. 여성 물품이야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은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사용했던 골프채는 중고로 바로 팔았습니다. 이 물건이 내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했거든요. 다행히 가격은 좀 좋게 쳐주었고 당장 생활고라든지 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내용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오늘은 무슨 쇼핑을 할 것이다. 오늘은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 옆집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걸 들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다. 친구보다는 더 비싼 물건을 들고 다녀야지. 등의 본인만 생각하는 글들이 아주 가득하게 적나라하게 적혀 있더군요. 제게 했던 좋은 남편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 일기장으로 인해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이 사람의 눈에는 내가 돈을 잘 벌어오는 호구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로 이제 절대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이 상처는 그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며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마음을 편하게 쉬고 오면 상처도 아물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 친구의 말에 지금은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애써서 모은 적금을 깨서라도 말이에요.
휴가도 있으니 짧게라도 여행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번 일을 깔끔하게 떨쳐낼 수 있겠죠. 세간에는 저 같은 사람이 분명 많을 겁니다. 저의 긴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들 저처럼 당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려서 잘 대응하면 호구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본인이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